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오른쪽에 정경영 박사님과 제 왼쪽에 임방순 박사님과 함께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방순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가 끝난 뒤에 정경영 박사님과 제가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이데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가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그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누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 군대를 어떤 정치가가 자기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학의 오랜 또 군사학의 오랜 연구 과제인데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역사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몇백 번이나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왜 군사 구태타가 안 일어나고 또 미얀마 같은 후진국에서는 군사 구태타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2번씩이나 군사 구태타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기도 더 발달해 있고 병력들도 더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구태타에 대해서 군이 구태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 미얀마 사이에 또 우리나라와의 과거와 지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의식의 차이입니다. 민주주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의식이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엄청나게 민주주의 의식, 자유시장 경제 의식과 같은 정치의식이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정치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북구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6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 지수는 23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순위와 민주주의 순위가 일치할 때 그 군사력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 시절이나 지금의 미얀마에서 또 북한에서 군사력에 걸맞는 정치의식, 민주주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태타가 일어나고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가 진정으로 강한 군대일까요? 우리 군의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겉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군국주의 군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국주의 군대가 강한 군대일까요? 맹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전제주의식의 군대가 강한 군대일까요? 어떤 유교적인 개서적인 어떤 형님을 존중하고 아우를 챙겨주고 의리가 있고 부하를 챙겨주는 그런 유교주의식의 군대가 강한 군대일까요? 저는 우리 군의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이런 정치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강하고 또 주변 강국에 대해서도 강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지원하는 그런 가장 강한 군대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지원이 없이 강한 군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사력의 순위와 민주주의 의식의 순위가 균형이 맞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의 군사력에 걸맞는 민주주의 의식, 올바른 정치 소양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주제가 우리 군인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임방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임방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직 대통령이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장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 유해를 이제 연희동 자택에 이렇게 쭉 안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전 10월 26일에는 군 출신 대통령인 역시 노태운 전 대통령이 또 사망했습니다. 이 두 분의 전직 군 출신 대통령의 사망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군 장성 출신으로 12.12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고, 그리고 1996년도에는 이렇게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7년도에는 이제 사면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이분들의 그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이 군의 이 정치 개입의 그런 불행한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가지고 이러한 일은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민군관계 강의라는 이 책자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김진욱 소장님이 대학 강의용으로 강의록을 모아가지고 이제 작성한 이제 책인데 핵심을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 주제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계속 제기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500년 전에 이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근데 아직까지 연구 중입니다. 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죠. 나라마다 이제 상황이 틀리고 문화와 역사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이제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헌팅턴은 이론을 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자, 즉 군대는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 일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 지도자가 이제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욕인 정권 탈취를 하는 그런 일탈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가 군을 동원해서 자기의 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탈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 위주로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또 한동안 큰 군과 정치 또는 군과 민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이죠. 그래서 그 실행 의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서들이죠. 뭐 국방부 비상대비 계획, 계엄 사령관, 뭐 추천 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아주 군이 곧 이 정치에 개입을 막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문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실행 의지가 사실일 경우 이것은 명백히 군대의 정치 개입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일들이죠. 군대가 또 정치에 개입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문건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지 이제 계획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들이다. 뭐 군대라는 것은 만에 하나 뭐 전시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것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바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계획 문건에 불과하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이제 과민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군과 정치 그리고 이제 군과 민의 관계에는 상당한 이제 갈등과 이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정치권의 이제 과민 반응으로 지금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롯된 군과 정치나 군과 민의 관계 갈등과 불신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탈 행위에 대한 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군사 지도자가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 정치에 개입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일본의 이제 그 군국주의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인물은 관동군 작전참모 이시와라 간지라는 사람입니다. 일개 군 작전 참모가 본국의 승인도 안 받고 본국에 보고도 안 하고 해서 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6년도에 발생한 2.16 이제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본 총리를 또 암살했고 막 강요들을 살해하려고 그런 그 계획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일부는 뭐 살해를 했고 일부는 이제 그렇지 못했고 하는 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2.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층은 위관 장교, 젊은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군의 어떤 전횡과 또 군의 이런 그 쿠데타를 겪고 나서 이 군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냐 안 하냐 뭐 절차가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군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조심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제 육군 대장 도조 히데키라는 인물이 41년도 5월에 총리가 돼서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일본 군부는 알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그런데도 군부의 모험주의에 의해서 이 전쟁이 발발이 됐고 이 도조 히데키라는 인물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육군 대신 그리고 뭐 내무 대신 외무 대신까지 다 겸임을 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일으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는 폐허가 됐고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철저한 문민 통제 원칙을 그 후에 원칙을 수립해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정치 지도자가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 정권을 강화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는 이 북한 김정일의 이제 선군 정치를 좀 예로 들겠습니다. 김정일은 이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했고 또 군대를 통해서 이제 당도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군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타도 이제 선군 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뭐 이런 포스타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이 선군 정치는 이제 비정상적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당 위주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 김정일이는 그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군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보면은 이제 미얀마가 최근에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국민은 저항 중이고 또 군은 이를 진압하고자 유혈 충돌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무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육사 사태의 이제 유혈 진압 그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탱크를 막아서는 한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 후의 장면은 이 탱크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는 이 정치권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 탱크병은 야, 이 민간인을 어떻게 이게 깔고 지나가느냐라고 아마 돌렸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정치권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강한 이제 지시를 내려서 탱크가 거기에 시위하고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을 전부 깔고 지나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중국에서도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그런 유혈 진압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현재 그 시진핑 주석인데,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강화하고 또 군대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장기 집권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려조 때 무인 이성계 장군이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무인이 이제 정권을 탄찰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다른 사례인데, 이제 인조는 자기 왕권 보위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과 곧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제 무인들은 인조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 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병력을 전방에 배치해서 최대한 청의 이 공격을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조는 이걸 무시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왕권 보호를 위해서 수도에만 병력을 집결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괄의 난이 있었는데, 이괄의 난에, 이괄은 누구냐? 이 평안도 지역 군사 지휘자였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인조는 공주로 피난 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방에 병력을 배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군사 지도자와 이제 정치 지도자와의 어떤 그런 상호 불신의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 이 청이 이제 조선을 침략을 했을 때 선발대가 요 압록강을 넘어서 5일 만에 수도 한양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조는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해서 농성을 했지만은 40일 만에 결국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또 치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 시리아 내전 10여 년입니다. 이 시리아 지도자 아사드는 자기 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저항하는 국민들을 이제 학대를 하고, 그럼으로써 또 이제 반군이 저항을 하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약 한 400만 또는 500만이라는 그런 또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자기들의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이제 난민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자기 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쿠르드라는 이 어린 아기가 이 지중해 해변에 밀려와 시신으로 있는 이런 장면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어떤 그런 슬픔과 공분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리아의 아사드는 건재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군사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그 좋은 협력을 했던 그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 통일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보호전쟁의 그 사례입니다. 군사 지도자는 몰트게 원수,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는 이제 비스마르크 수상입니다. 철혈 재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 비스마르크는
철저하게 몰트계의 군사적인 판단을 존중해 줬습니다. 예로서 몰트계는 이제 당시 발달된 그 철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병력을 수송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는 오케이, 그건 군사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줬고, 대신에 이제 몰트계는 비스마르크의 그 정치적인 판단에 이행을 해줬습니다. 이제 복종을 한 거죠.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해서 비엔나를 점령한다면은 많은 그 반발이 있고 또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독일 통일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수도 비엔나를 공격하지 마라 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몰트계는 그 전쟁에 지친 자기 부하들에게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지시를 따랐습니다. 오케이, 비엔나 앞에서 진공을 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좋았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판단도 옳았고 몰트계의 군사적인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역할 분담을 잘 했고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해준 그런 결과로서 결국은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역시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제 당시 메가더 원수는 6.25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인 판단이죠. 만주의 핵을 사용하고 대만 및 일본군을 이제 한반도에 투입을 함과 동시에 중국 본토로 진공할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인 트루만 대통령은 확전을 방지해야 된다. 3차 세계대전에 우려가 있는 그러한 이런 메가더의 그 생각에는 반대한다. 38도선 부근에서 전쟁을 종결하자. 그래서 확전을 방지하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두 지도자의 그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메가더 원수를 해임함으로써 그런 갈등은 이제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헌팅턴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정치 지도자와 이제 군사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과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그 정유재란 때인데, 정유재란 때 이제 선조는 가등청정이 이제 조선으로 넘어올 테니까 이 가등청정을 바다에서 제거하라 라고 충무공에게 지시를 합니다. 충무공은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인하려는 그런 함정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조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순수히 군사적인 판단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선조는 또 지시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외수군을 공격을 해라. 그렇지만 이제 이 충무공은 육군과 합동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수군의 단독 공격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판단을 하고 선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충무공을 이제 임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런 죄로 몰아가지고 역적으로 몰아서 결국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제 부임한 원균도 동일한 지시에 대해서 왜 부산에 있는 외수군을 공격하라는 이 지시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건 육군과 합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육군과 합동 작전이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지만은 권율이 와서 권장을 치고 공격을 해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 군사적인 판단, 군사의 전문성은 이제 무시가 됐던 거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충무공이 애써 이뤄놓은
그 막강한 우리 수군 전력 200척이 넘는 그런 함대가 전부 괴멸됐습니다. 이 선조의 이러한 지시 때문에 군사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군사 전문성을 무시한 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 헌팅턴이라는 이 학자가 이제 군인과 국가 이런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민군 관계의 어떤 최초의 이론서죠.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칼날에 두 손이 있다. 이것은 민간은 정치 분야는 칼을 뽑을 시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뽑혀진 칼에 대해서는 군대는 이를 사용을 하고 어디를 찌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런 역할 분담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 위주로 설파했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객관적 문민 통제론, 군사 직업주의인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은 앞으로 이제 그 유튜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다음. 자, 민군 관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대민 지원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군 관계 하면은 대민 관계, 대민 지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하면은 군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군과 국민의 관계입니다. 군과 정치의 관계는 앞에서 쭉 이제 사례로 봤듯이 상호 신뢰하는 관계,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죠. 그리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민으로부터는 이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더 강한 이제 군대가 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민주적인 군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지키는 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측면, 어떤 의식적인 측면. 제도는 객관적인 문민 통제입니다. 문민이 통제를 함으로써 이제 정치 및 군 지도자의 자의적인 군대 사용을 이제 금지하고 이제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의식은 군사 직업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충실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군대임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그런 이제 헌정 질서는 이제 존중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뭐 잘 이렇게 좀 발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두 분 박사님들의 이제 군의 정치 개입 및 정치인 군대 사적 사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이해를 깊게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군 관계 관련 개인적인 또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교훈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관사님 뭐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자, 동서고금을 망라하시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메시지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생각하기에는 발제셨고요. 몇 가지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현대 정치사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군인이었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끝났어야 되는데 정치 권력을 찬탈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앞에 또 전철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이,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에서 정권을 또 찬탈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박 대통령이 그런 정치 권력을
찬탄한 걸 지켜서 보지 않았다면은 전두환 장군도 사실 그때타죠 뭐. 예. 12.12 사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억은 뭐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은 진짜 분명히 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 최근에 있었던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본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전시계엄 그걸 발전시킨다는 것은 일면 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상 자체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과민하게 반응한 보인 정치권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기 그 국내 정치 문제다 보니까 국내 정치의 최악의 사태라고 그 군인이 계획할 필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쪽에서도 그랬고 저쪽에서도 원제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과민 반응한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걸로 인해서 그 기무사가 그 계엄령을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일체 그 기무사가 설립반이나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무사에서 안보지원 사령부로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정치권 개입이 된다. 예. 그건 진짜 그것도 아니에요. 군의 고유인물을 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기무사는 기무사대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 상당한 정도로 왜곡해서 인식하다 보니까 개혁을 한다는 것이 개악이 됐지 않나는 그런 비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그 천황제 그 일본이 예. 천황에 절대 충성을 다하는 친구들인데 이놈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그 정치적 속에서 일개 중령이 예. 그런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 천황제 정치 풍토 속에서 국민들이 수용하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정치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구나. 이 엉성한 정치 체제 문화라는 것이 그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군국주의 세력들이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원형이다 보니까 예. 일본의 그 군의 정치권 개입이랄지 그건 전쟁도 그들이 일으킨 것인데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건 참 거기서 교훈이 꽤 크다고 봤고 또 북한이나 이 정치 권력을 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기 정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그것이 계속 도전을 받지 않고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선군 정치했다고 하지만은 김정은도 마찬가지. 군은 네. 자기 어떤 종속물로 생각하지. 그렇죠. 전 뭐 인민의 군대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고. 참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군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런 지도자는 참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미얀마 사태는 계속 그 끝에다가 일어나는데 왜 국제사회에서 그런 친구가 계속 득세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도 국제사회 책임이죠. 근데 마침 리비아의 카다피가 예. 그런 오지각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군 출신이 이 친구도 군을 쿠데타 일으켜서 정확히 예. 그렇죠. 예. 예. 상사였죠. 예. 대령이었죠. 카다피 대령이 이제 정권을 찬탈했는데 그 외 놀라운 것은
R2P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못하는 정치 권력은 그렇죠. 예. 국제사회로 재단해야 된다는, 예. 제거시켜야 된다는 그 R2P를 통과시켜가지고 군사작전을 통해서 가다피를 제거시키는 작전을 합니다. 이게 참 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그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가다피 제거 작전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난 과감하게 시리아로 당연히 거기에 했는데 거기 참 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다피 할 때는 통과가 되는데 시리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하다 보니 계속 그런 그 악독한 지도자가 시리아의 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건 국제사회에서 공부를 느껴서 제거시켜야 된다는 저는 봐요. 그것을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북한 저런 지도자가 예. 북한을 끌어가고 있는 한 그렇게 그 인권을 누린다고 참 모르겠어요. 국제사회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금 예.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장개석 군대와 뭐 대통령 군대 또 6.25가 뭡니까 저쪽 베트남 전쟁을 치렀을 때의 그 아프간 전쟁도 어땠는가 하는 걸 본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장개석 군대가 쫓겨가고 모 대통령 군대가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정신적 원동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진짜 인민의 군대처럼 느껴져요. 거기는 예. 중국은. 그러나 이 장개석 군대는 아주 인민을 유린하고 부정부패를 서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 국민의 군대가 뭔가 하는 그것은 공산국가가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가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반면교사 배울 것이 있다 보니까 군의 모습은 국민의 뿌리를 두지 못한 군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랬고 한국 전쟁에서도 그랬는데 이 군과 정치의 역할에서 제대로 역할을 저는 못했다고 봐요. 마침 그 제가 저를 가르쳤던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직 그 퀘스터 교수였는데 이분이 사무엘 헌팅턴의 수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소울 앤 스테이트를 쓰신 사무엘 헌팅턴의 그 이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메가더가 어떻게 트루먼에게 해임되는가 이게 문민 통제 전형이 아니냐는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닉슨이나 그 존슨 대통령이나 닉슨 대통령이 상당히 그 침해를 한다고. 웨스트모럴랜드 자수대에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결심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문민 통제 기본 개념이 간섭의 그것이 아니고 군의 고유의 권한과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또 군도 정치 영역을 넘쳐버리지 않고 하면서 이런 그 컨셉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그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사주름은 큰데 그 베트남 전쟁 때 적편에 있었던 호지명과 지압 장군 간에는 어떻게 보면 작동한 정도로 그 호지명은 전 인민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하고 군사작전에서 전권을 이용을 해줘가지고 지압 장군이 개입이나 간섭을 당하지 않고 전쟁을 했던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배우는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역사상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그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한 민군 관계 더 나아가서 지키는 데를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원론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던져주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은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된다. 리스펙트함과 동시에 이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군을 이끌어가는 그 간부들이나 우리 군 전체가 어떤 독재 스타일로 군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민족인 의식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이 군을 이끌어가야지 어떤 독마에 빠져가지고 그 지휘관이라는 전투를 행사할 수 있고 밑에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무시해버리고 따라오라는 식의 어떤 이 군을 이끌어간다면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참 정치권도 군에 대해서 상당히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집단을 리스펙트를 해주고 또 군인도 군의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체 외도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지만은 못지않게 군을 이끌어갈 때도 민주적 의식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서로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를 리스펙트 하느냐면은 그래서 그 아까 지압 장군하고 호지명 얘기인데 복권지압, 예. 복권지압장하고 호지명하고 사이에 호지명은 복권지압의 군사적인 전문성을 리스펙트하는 거고, 그렇죠. 복권지압은 호지명의 정치적인 현명성, 이걸 리스펙트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 전문가들은 정치 전문가들에 대해서 대의성,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정치 전문가들은 군사 전문가들의 군사적 전문성, 그걸 리스펙트 해줘야 되고. 아까 임 박사님이 비스마르크하고 몰트겐 예. 둘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철도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철도로 병력을 수송할 때 취약하기 짝이 없지. 가다가 어떻게 그런데 그래서 막 찬반이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이 병력을 그걸 수송하면 취약하고 저는 몰살될 수 있다. 막 그렇게 할 때 몰트겐은 군사적 전문성을 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철도를 이용해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때 정치적으로 비스마르크가 그런 찬반 속에서 군사적 전문성을 리스펙트 해준 거거든. 또 이제 비엔나에 이제 들어갈 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아주 큰 나라였고 프러시아는 작은 네. 나라가 큰 독일, 다 같은 독일 족속들이지만은 그런데 막 들어가서 가서 개선을 해가지고 성전화를 올리고 막 이런 의견 차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군인들로서는 거기서 해서 군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몰트겐도 힘이 실릴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성전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영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목표는 전 독일을 통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비스마르크의 그거를 몰트겐가 따라준 거를. 그렇죠. 뭐냐, 정치적인 정치적인 대표성, 이걸 리스펙트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 리스펙트 하느냐, 바로 메가다하고 트루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은 정 박사님이 트루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군사적 전문성을 미국의 대통령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계속 간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랬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메가더 장군도 그때 이게 만약에 3차 대전을 확산하고 만주에 핵을 투여하고 대만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을 경우에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트루만의 견해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은 그 점을 리스펙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를 정말 현재 우리가 여기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사 지도자들은 그 대통령이라든가 뭐 정치 지도자들이 단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 그걸 리스펙트 해주는 거지. 예. 군사적인 전문적인 것도 대통령이 결정해달라 그런 군대가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군사 전문가들 뭐 국방장관이 됐던 장군들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그걸 리스펙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런 대의성이 있고 정치적인 결정 그거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해주라는 거지. 군사적인 전문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요즘 뭐 아까 이거 방송 하기 전에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오히려 자기네 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그거를 한다. 그 전문성 벗어나서 그런 경우는 정말로 안 되는 일이지. 뭐. 두 가지 그 강조드린 관점은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도 그렇고 한미연합군도 마찬가지인데 훈련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네. 야외 전술 기동 훈련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데 물론 최근에 뭐 합동 훈련했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정책이 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진정성이 높아 있었는가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의 고유 영역은 그 군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군의 고유 사명을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의사한테 환자 치료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훈련하지 말라 말이야. 그럼 이게 정치가 군으로 개입하는 거야. 이게.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군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어떤 서로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리스펙트하는 것이 참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그 헌팅턴이 이야기하는 거가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술을 의사가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인이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의사 수술할 때 이거 잘라 저거 잘라 뭐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군인들도 그런 직업주의가 보장돼. 이것이 이제 헌팅턴 이야기한 거고 그 이후로 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 민군 관계가 상당히 발전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죠. 예.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거 조금 다른 그 시각에서 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렇게 그 문민 통제에 의해서 철저히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미국 군대가 싸웠을 때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그렇게 고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북부군하고 모태트 군대하고 싸울 때 국공작전이라고 해요. 국공내전. 내전에도 미군들이 참전을 해요. 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15만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만 정도 상당한 병력이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미군들이. 그럼 좋지. 네. 그 정도 병력이 투입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손들고 나온다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손들고 나와요. 아프간에서 손 들고 나와요. 아프간에서 손들고 나와요. 왜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지. 그래서 그렇지. 정확한 표현인데 국민들도 그렇고 이 자기들은 그 문민 통제 개념에 의해서 상당히 그 자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리스펙트 하시는데 현재 가서 그것을 50원을 버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베트남 월남 국민들을 진짜 리스펙트하고 또 거기 자국군대라고 볼 수 있는 월남군들을 진짜 리스펙트하면서 각각 역할과 권한과 이임을 해주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가 다 한다고 하는 거야. 이건 어떤 고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동맹군인 그 아프간군이든 월남군이든 저기서는 뭐 어쨌든 내가 아닌 그 장개석 군대는 그들과 의기투합돼서 하는데 모든 걸 자기가 주고 딴 사람도 아니에요. 그 종속들 이런 인식을 갖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네, 주인. 거기 주인이 거기 그 월남 베트남 주인이 누구예요? 월남 국민들이지. 아프간 주인이 누구예요? 아프간 국민들이지. 네. 중국 국민 누구예요? 중국 국민들이지. 그 국민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백발 이긴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백발 지게 돼 있어. 이번도 보면은 그 우리 합참부장이 전략적인 실패했다. 예. 그렇게 가지고 딱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아프간 전쟁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인데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 능력을 길러주지 못했다.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교훈이냐고. 이게 그러고 뭐 어떻게 평화협상에서도 아프간 정부는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맺어요. 또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월남이라는 정부는 티무드 대통령이 한 거는 완전히 전쟁감이 없고 네둑토하고 키신저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딱 협상을 끝내놓고 이소라고 한다. 서명만 하나. 이게 이제 이 미국 군대가 그 위성 그걸 세워놔서 그렇다고 TU도 마찬가지고 전부 장개석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누구지? 간이. 예. 간이 사람들 전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꼽아놨단 말이지 그 미국에서 자기들 이득에 맞게 그거는 100번 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성공했어. 어쨌든 저쪽에 결점이 많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오케이. 이제 한미연합군 속에서 할 때 예. 여기서 중요한 그 역사의 세 차례 그 중요한 전쟁에서 미군이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는 예.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해당 군대가 주인 군대의 행세를 못하고 그렇죠. 그냥 예. 뒤따라가는 맞아요. 그런 군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작전이 아니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당 호스트 칸츄리에 거기에 그 군대가 중심으로 그 군대가 주인 그렇죠. 아니냐. 그게 아니라 거기 국민들이 주인이란 말이지.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자기들이 미국이 생각할 때 자기가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왜 거기서 전쟁을 하는가? 그 군대 키워주기 위해서 간이 뭐 장개석 키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 거기에 중국 인민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저 월남 베트남 그 국민들을 위해서 갔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의 이익을 항상 따져줬어야지. 그러면 100번 이긴다는 말이지. 그래서 미군 비밀나 맞추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또 다시 전작품 문제로 넘어가는데 2018년도에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예.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벌써 이제 인식의 변화가고 미군들도 미국의 인식의 변화는 뭐냐면은 이 자국군이 주인이 되고 진정고 자기들은 그 헌신하겠다는 자세. 그렇지. 진작 그렇게 됐어야지. 그렇죠.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정말 민주주의 나라고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렇다면은 아니 왜 여기가 아니 여기 이 나라는 한국 나라니까 당연히 한국 대장을 시켜놓고 뭐 보험을 부탁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와서 개편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아는 거지. 뭐가 지혜로운지를 그렇죠. 이제는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응? 아예 해야죠. 합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게 아까도 우리가 미국의 한국의 정치 의식에 대해서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 의식, 정치 의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 미국이 정말로 정치 의식이 높다면은 민주주의 의식이 높다면 나라도 그렇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들어갈 때 아니 왜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장군이 거기서 지휘를 하지?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상식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솔직히 말해서 나만은 못한다. 내가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다 바꿔라고
그냥. 아니 바꾸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여기 있는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거고 거기 자원이고 정보고 자기들 아니야 거기 여기 미국 장군이 한국 장군이 한다고 정보를 줄 걸 안 주고 안 줄 거 주고 그러겠어? 어차피 다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하고 서로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번에요. 10월 2일 날 SCM이 이제 서울에서 했습니다. 좀 늦었는데 연락이 이제 미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 그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프간을 떠날 때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던 아프간 정부군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바이든이 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한 그러니까 그럼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권한을 우리한테 주고 그렇지. 예. 권한을 주고 우린 진정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 상징적인 조치가 난 이번 SCM에서 나올 것 같아. 언제 하죠? 12월 2일 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12월 2일. 다음 주에 나옵니다. SCM에 그 참석하는 장군들도 또 장관이 됐든 간에 이런 정치 의식을 가져야만 서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장로직은 뭐고 하네. 예, 그러면 그런 정치 의식이 있을 때 이런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정치 의식을 빨리 고양을 시켜줘야 된다. 군대는 지금 전 세계 6위 군사력인데 정치 의식이 안 따라가고 그럼 23위고 그러니 그 지금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자권 조건에 의한 그 전자권 전환이 있잖아요. 조건. 예. 조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014년도에 합의한 건데 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연합사를 전소시켜 나가면서 연합사의 사령관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걸어놨던 조건을 지금 강요할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셨듯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 한국군이 한국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을 임해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누구 하나도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지휘 체제를 가져갈 경우에 있었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연합사랑을 바꾸는 그걸 위한 조건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잠깐 묻고 이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임 박사가 이걸 준비하시면서 어차피 이런 문제에 관해서 뭐 한 20, 30년간을 저는 평생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혹시 갈등을 느꼈다든가 혹은 의아한 뭐가 좀 그런 의문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어떤 생각한 게 있었다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이제 아까 우리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군의 민주주의 의식 이게 일단은 가능하겠느냐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또 다음 주제니까. 아니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육군 소령 때부터 사실 그걸 제가 논문을 썼어요. 또 참. 어떤 논문이냐면은 우리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정치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좋게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정치 소양 교육,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교육,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사람들이 아니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정치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그래서 정치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교육을 너 권력 잡아가지고 총뿌리 들어 권력 잡아라고 그게 정치 교육이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치 교육인데 그걸 모르니까 전두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정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군 내부에 예. 장교나 장군들이나 혹은 그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민주주의 의식을 민주주의 하면 또 대응하는 거죠. 민주주의 의식을 확실히 갖게 할 때 예. 우리 장병들도 보람 있게 하고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 또. 예, 뭐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지녀왔던 거고 이제 이제 군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상급자의 지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미덕이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예. 아니 민주주의에서 예. 부하가 전시에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라. 예. 그 복종 안 하는 거, 복종 안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저기란 말이다. 반민주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그냥 정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상관이 시킨 대로 부하가 100% 따라야 되는데 군대는 민주주의가 어딨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정치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후진적인 정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정말로 제대로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하는 전시에 상관하게 복종하고 그런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평시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하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시간이 충분할 때는 털없이 이렇게 돼야만 이게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군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 생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런 그럴수록 더 군대가 강해지고 더 조화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내 정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T64 출신들이 자기 주장이라다 이런 거 서로 조화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거가 잘 안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그런 정치 소양 교육, 정치 의식이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 지금 그렇다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또 다른 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맡았던 그 주제에 이제 쭉 이제 자료도 보고 또 이 책도 보고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 2,500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답이 없구나. 답이 없는 문제를 2,500년 동안 계속 끌어오면서 이제 그때 시대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이 됐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러면 성공한 군사 개입 예를 들어서 성공한 구테타를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이런 문제도 남아 있어요. 우리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 한때는 군사혁명 또 한때는 이제 군사 구테타. 그 문제를 예. 정 박사님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예. 자, 그럼 이성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이성계는 그렇게 그 새로운 정치를 열어서 어쩌고 하니까 잘한 거고 그러면 또 전두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렇게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사력을 지금 현대 시대에서 이제는 그 이성계라든가 전두환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그렇죠. 왜냐면 이미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매한 시대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올 때, 불가피하게 나올 때, 혁명한 성공은 그런 말 듣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우리 총리사 아까 김 박사가 전두환, 노태우가 자기 개인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면은 그 권력과 정권을 이용해서 뭘 한 거야? 개인 욕을 X! 안 되죠. X 명확하잖아. 그렇죠. 이성계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걸 했어. 뭘 한 거야? 고래 망정 이런 거 해가지고 무신들이 득실하고 그런 데서 새로운 이념을 정도전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다 100% 없고 100% 그런 건 그렇죠. 없어.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성계하고 그럼 전두환하고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된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예. 자기가 힘을 쓸 때, 예. 뭔가 칼을 쓸 때, 예. 그 칼은 요리를 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예, 예.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때 이걸 이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박정희가 예, 예. 군 내부에서 군 내부 파벌들끼리 다투고 충돌하고 또 부정이 막 나무배가 쑥 꺼서 팔아먹고 뭘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 장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했다 이거야. 예, 예, 예. 그런데 나중에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럼 나중에 다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여기 불명확한 게 뭐 있어. 뭘 하더라도 내가 아들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때렸어. 그러면 내가 아들 뺨을 때리고 때렸는데 지 개폼 잡혀서 때리는 거냐? 아니고 아들이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때리는 거냐? 명확하게 기분이 나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우리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맞춰야 돼. 우리 동기 중에 4학년 때 이름을 여기서 새긴 그러니까 그렇죠. 3개월 놔두고 퇴교 당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1학년 생도를 때렸다고 죽도를 때렸다고 바로 퇴교를 당했어.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박지만이 이제 같이 있었잖아 그때. 예, 예.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어디서 하여튼 내부에서 구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하고 그랬더라고. 예, 예, 예. 근데 우리 그 동기생을 내가 너무 잘 알고 같은 중대였었으니까. 예. 이 친구가 그 때린 거는 죽도 있잖아, 죽도. 그렇죠. 죽도로 이렇게 때리면은 그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소리만 나고 또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 때리는데 그게 2대인가 3대인가 때렸어. 그런데 이제 퇴교를 당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더 잔인하게 막 애 죽이듯이 막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살아남고 얘는 때린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판단했어야 되느냐? 얘가 예. 그 애가 그때 이제 그 후배 1학년생도가 추시에 걸려가지고 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추시에 걸려서 떨어지면 퇴교 당하니까 4학년생도가 1학년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말로 상징적으로 이거 걔를 이렇게 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훈육보좌관이 찔러가지고 지도 그 하나 공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훈육관이 됐든 훈육보좌관이 됐든 윗사람이 됐건 간에 걔가 죽도로 3대를 때렸는데 그 때리는 의도가 뭔가 이거를 판단했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완전군장 메고 강당에 가서 강당에 가가지고 얘를 퇴교시키면 안 된다. 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거기 학교 본부에 작전 처장 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와가지고 임 장관 누가 나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아가 에이씨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지고 딱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문을 딱 걸어잡고 우리가 거기서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그 구테타. 자 그 구테타가 처음에는 뭐 할 수가 있어. 미얀마에서 저랬다 어쨌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런지 뭐 할 수가 있어. 근데 처음에 한 걸 우리가 그건 어차피 힘 있는 놈이 잡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 그걸 따질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서 그 구테타에 대해서 이성계가 어땠나 전두환이 어떻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안 따진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예. 또 어떤 게 이제 나한테는 아주 모든 게 크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 클리어 해주시면은 다음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클리어 해주시고 오늘은 또 여기서 이제 그래요 맞아. 그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혼자 많이 떠들었네. 많이 아시니까 이제 아시는 만큼 얘기하는 거죠. 저희 뭐 많이 혼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그렇죠. 그럼 이게 뭔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좀
하여튼 뭐또 아닙니다. 거기 뭐 결론의 마무리면 필요 없는 네, 거죠? 예, 그렇죠. 이제 다 오케이. 끝내도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면 예. 그러면은 그래요. 하여튼 뭐 여기 끝까지 봐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고맙고 같이 노력해. 또 만약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의미가 있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파를 해주셔서 같이 이걸 고민해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